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 여름님, 제이님. 예, 오랜만에 또 저희가 또 방송하는 날 모였죠. 저희가 또 매주 방송을 하긴 하지만 보통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 한 번 모여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첫 방송은 굉장히 또 긴장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게다가 또 비가 많이 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상태에서 좀 방송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추석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제이님이나 여름님이 어떻게 또 추석을 보내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번 추석은 또 굉장히 또 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게다가 또 다다음 주 또 추석 끝나고 나서는 또 연휴라기보다는 또 휴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좀 왠지 여유가 있는 그 주입니다. 예, 제님은 뭐 계획 있으세요? 저는 일단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근데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어렸을 때는 좀 가기 싫다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언제 할아버지가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추석 아니면 뵐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 진짜. 일부러 막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뵙고 인사드리고 뭐 안 하더라도 인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손녀분이 또 이렇게 오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음. 또 할아버님 좀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예, 여름께서는 어떻게 계획 가지고 있으세요? 저는 미혼이고 주부가 아니지만 너무 명절이 두렵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명절을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오늘 이 비 내리는 게 되게 폭풍 전야 같은 느낌. 어머니 네, 힘들다 진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이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오늘부터 장을 봐가지고 진짜 그러겠다. 네,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것 같아요. 원래 어. 명절 하면 되게 반갑고 반가운 마음도 물론 있지만 막 그래서 명절 때 되면 이제 다 본가 고향으로 친구들이 오니까 막 친구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럴 시간이 약간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빠지면 뭔가 한 명이 더 짐을 얻게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 손님 맞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명절이 마냥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좀 보기 드문 좀 가족이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예,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 어머니 또 돌아가시고 또 동생들 다 결혼했기 때문에 음식을 갖다가 하긴 하는데 뭐 저는 안 하죠. 저는 안 하는데 이게 재수 씨들한테 그러거든요. 재수 씨들 그냥 사오시라고. 왜냐하면 그 전날 이렇게 전 몇 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일이잖아요. 맞아. 다들 일을 하기 힘들어.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갔다 왔어요. 왜냐면 이렇게 동생 네 애가 다들 또 그 추석 때는 또 다른 뭐 친정이 아니죠. 친정이 아니라 또 다른 뭐 이런 데를 간다고 하셔서 벌써 갔다 왔어요. 1, 2주 전에. 근데 항상 이제 그냥 꼬박 절만 하고 식사 한번 하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이번 연휴 추석을 맞이할 계획을 가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인데요. 천만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영화 저희가 좀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또 봉준호 감독이면 저희가 한번 감독 특집을 하면 반드시 다루는데 감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영상 해부학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작품 하나를 다뤘었죠. 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 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살인의 추억을 다뤘고 그때 반응이 꽤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막 개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아. 저희가 원래는 연관 검색어 맞아. 필름 필터링 2%가 있었는데 맞아. 연관 검색어 버렸죠. 그래 다음에 필름 필터링으로 이제 그때는 살인의 추억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그 다음 작품이었어요. 괴물이었고요. 이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을 됐는데 그 당시 관객 동원 수를 보니까 1,3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영화로 정말 빅히트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제가 오늘 MC를 보긴 하지만 이 영화를 지난주에 한번 유료로 다운로드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저는 얘 극장 가서 본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당시에 어떻게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나요? 저는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짜요? 명동에 있는 극장에 가가지고 친구가 이 영화 진짜 재밌다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17살 때. 그래서 같이 시험을 끝나고
명동에 귀엽다. 가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때 비가 왔던 것도 기억이 나고 아. 뭘 먹었는지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오. 그 친구를 원래 지난주에 보기로 했는데 같이 보러 갔던 친구를 못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생생하게 기억나는? 왜냐면 되게 이 당시에 진짜 그 당시에 천만이 넘었다는 건 정말 흥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음. 약간 지금 현 시대에 약간 신과 함께 같은 느낌이었던 기억이 나서 되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극장에서 봤던 게. 하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천만 영화라는 게 뭐 실미도 그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 다음에 이 영화 정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천만 영화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한국사에서는 생소한 그 문화적 현상 맞아.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명동 오랜만에 듣는 고등학교 때 많이 갈 법한. 왜냐면 저도 한창 명동에 가서 거기 극장이 몇 개 이렇게 모여 맞아. 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뭐 대한극장이 다 멀티플렉스였지만 그 당시에도 멀티플렉스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멀티플렉스도 있었고 예. 아닌 데도 있었는데 아닌 데서 봤어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다 매진이었거든요. 진짜 CGV, 천만이다. 롯데시네마 이런 데는 매진이었어요. 그래서 단강극장 시절도 있어가지고 좀 아련한 좀 추억이 있습니다. 그 괴물 영화 극장에서 보셨나요? 여러분께서는? 저도 아마 극장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제이님이 고등학생이었으면 전 더 어렸을 때인 것 같거든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웬만한 천만 영화는 저는 거의 다 가족들이랑 이 시절에 약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생생하게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또 단관극장이 아니었고 단관극장이었는데 원래 이제 그걸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2개, 3개 관이 된 그런 소극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극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되게 제가 춘천 사람들이 다 그 극장으로 몰릴 때 약간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새 극장에서 이런 재밌는 영화를 약간 이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당연히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기억이 좀 아련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극장에 대한 추억도 두 분은 다 가지고 있으시네요. 어릴 때 시절에.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완벽한 스포일러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영화는 미 8군 용산기지의 한 영안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안실에서 미군 장교는 한국인 군의관에게 포름알데히드 병에 먼지가 묻어 있다면서 싱크대에 대충 폐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군인과는 안 된다고요. 이게 한강물로 흘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장교는 하라고 해가지고 하수구를 통해서 포름알데히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낚시하던 사람 그리고 자살 시도를 하던 사람들은 한강에서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한강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수상한 물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나? 는 아니고 되게 단기간에 괴물이 커요. 네, 아무튼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이제 주인공의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희봉 씨가 연기한 박희봉 그리고 그의 아들 송강호 씨가 연기한 박강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박강두는 조금 모자라 보여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모자라지만 자신의 딸 현서, 고아성 씨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현서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되게 좋은 아빠입니다. 예. 그래서 현서와 희봉이 박강두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현서에게는 고모, 희봉에게는 딸인 남주, 배두나 씨가 연기했죠. 남주가 출전하는 양궁 경기 중계를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러는 동안 박강두 씨는 오징어 다리 하나가 없다고 희봉이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말하러 갑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예. 네, 그러던 와중 한강에서 굉장히 수상한 괴생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두는 그러는 동안 이게 뭐지 하면서 어쩌다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괴물을 대신 공격하기도 해요. 하지만 괴생물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괴생물체는 한강에 있는 시민들을 공격해서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람들 속에 도망을 가다가 강두는 자신의 딸을 발견하고 냅다 딸의 손을 잡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강두는 역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현세의 손을 놓치게 되는데요. 그때 괴물은 현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낚아채서 한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괴물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강 일대를 봉쇄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매점을 운영하던 강두의 가족들 역시 매점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독 작업만 할 뿐 괴물을 포획하지 않는데요. 강두의 가족들은 괴물을 잡기 위해서 없는 돈
있는 돈 다툴어가면서 현서를 구출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과연 현서가 살아서 강두의 가족들 품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아마 이 영화 뭐 천만 영화니까 아마 예.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저희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한 번 정도는 봤을 것 같고요. 봉준호 감독의 또 이름빨 때문이더라도 이 영화를 한 번 정도는 듣거나 보거나 뭐 이렇게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떤 질문부터 좀 출발해 볼까? 일단은 이 영화 천만 영화니까 이 흥행의 흥행의 배경 내지는 뭐 흥행의 이유 이런 것들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흥행했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괴물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괴물 영화의 서사라는 게 뻔하잖아요. 괴물이 나타났다, 괴물과 싸운다, 괴물이 사라진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천만 영화 특집 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했잖아요. 예. 그래서 천만 영화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다가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천만 영화가 처음 등장을 하고 나서 그래도 거의 매해마다 천만 영화가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뭐 1년에 몇 편씩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 괴물 직전에 천만 영화였던 작품이 왕의 남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괴물이 1년 차거든요. 2005년도 왕의 남자, 2006년도 괴물인데 이상하게 3년 동안 그 이후에 천만 영화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만에 나온 천만 영화가 해운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이 괴물의 흥행이 그때 막 되게 CG에 대한 찬양도 되게 많았고 막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그냥 즐거움을 말하는 분들도 많긴 했지만 뭔가 해운대의 흥행도 그렇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부산행이 많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부산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천만 영화, 흥행 영화의 계보가 뭔가 그렇게 징후적으로 괴물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그냥 뻔하지만 뭔가의 위험이 갑자기 닥치는 그런 상황들? 그걸 되게 보여주는 천만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등장하는 어떤 위험 내지는 뭐 위기, 뭐 재난 그런 거 보면은 좀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괴물 다음에 천만 영화로서 해운대. 저는 사실 해운대도 극장 가서 안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뭐 재난 영화나 이런 괴물 영화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그 당시가 굉장히 위기 내지는 어떤 재난의 상황이었나? 라는 문득 그런 질문이 좀 생기게 되네요. 제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 천만 영화인데 천만 영화 그 배경은 뭐에 있을까요? 저는 한국식 대형 영화의 첫 등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친구가 보러 가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신에서, 그러니까 외신에 뭐 그렇게 고급진 용어를 그 당시에 쓰진 않았지만 예. 친구가 외신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대. 맞아요. 한국 영화치고 막 칸 영화제에서 박수를 받았대. 막 이런 영화를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데 이 괴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좋은 영화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형 영화 중에 재밌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한국식 뭔가 SF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아무튼 대형 서사의 첫 등장인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 정서가 밀착되어 있어서 더 재밌게 더 흥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제 괴물의 형상도 제가 그 지난주에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웃기다는 생각을 했고 괴물이 괴물 같지 않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굉장히 뭐 연체동물? 저게 물고기인가 뭔가 뭐 양서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아마 이 당시 CG에 굉장히 많은 그 제작비를 할애하면서까지 괴물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영화가 일종의 뭐 한국형 블록버스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가이드라인? 이것들을 제안했다고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배경 중에 아까 얼핏 언급하시긴 했지만 이 영화의 그 제목이 나오기 이전에 첫 시퀀스의 공간은 미국 기지의 그 실험실이죠.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어떤 내규, 규칙도 어기면서 그 화학 약품을 하수도에 버리게 되면서 그 영화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괴물의 존재를 갖다가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이 영화를 보는 관객이라면 당연히 이 미군 기지와 그 다음에 괴물의 존재를 원인과 결과로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넌지시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국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뭐 비난한다고 해야 하죠.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뭐 그게 대수일까 싶기도 한데 어떤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그런 지점에서 반미 영화에 뭐 신호탄을 쐈다라는 식으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이 괴물은 도대체 이 괴물의 탄생의 배경은 뭐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영화의 제일 특이한 점이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첫 시퀀스가 괴물의 등장 원인을 너무 명백하게 암시하면서 시작하는 영화라는 게 되게 특이했어요. 아까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괴물 영화가 뻔하잖아요. 괴물이 나타났고 싸우고 괴물이 사라지고. 그런데 이 그 싸우는 그 바로 직전에 원래 이 비밀을 밝히면서 막 그걸 고군분투하면서 분노해가지고 이제 괴물을 없애는 그런 내용이 보통 괴수 영화에서는 그런 클리셰 같은 건데 이 영화는 그런 클리셰를 계속해서 비트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괴물이 적이 아니라 진짜 미국이라는 그 분명히 맹백화가 잘못한 그 미군이 잘못이야 라는 걸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괴물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웃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괴물이 무섭지 않고 되게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게 아닐까? 좀 장르를 비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가 한국형 블록버스터지만 정말 봉준호형 블록버스터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분명하게 적을 설정을 하지만 또 마지막에 결국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도 또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괴물은 물론 죽어서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결국엔 그 원인을 밝히긴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에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강두가 이제 혼자 현석 없이 살아가는데 그때 그 매점을 다시 운영을 하면서 거기 총기를 구비한 채 살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그냥 미국화 되어버린 우리 볼링포 콜럼바인 했잖아요. 그것처럼 미시건이 되어버린 그 한강무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별 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장면에 강두가 그 새롭게 입양한 아이랑 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소음이 들리면서 살며시 그 창문을 열고 한쪽에 있는 그 엽총을 들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각자 도생? 국가라는 그 집단이 개인 어떤 시민이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이 괴물 속에서도 그렇고 각자가 각자의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 아까도 그 저희 또 영상 해부에서 했던 볼링포 콜럼바인처럼 총을 각자가 구비하고서 그걸로 자신의 안전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좀 팽배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안정망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그 경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안정을 갖다 도모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천만 영화라는 이유는 이 그 메시지에 관객들이 좀 이렇게 찬성 내지는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감독이 좀 스타일을 보여준다, 장르를 비튼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좀 기억이 남아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영화 아까 뭐 이 괴물은 무엇일까라는 뭐 질문도 좀 드렸고 이 봉준호 감독의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도 좀 넌지시 좀 묻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괴물의 존재가 좀 약간 요즘에 그 정상회담 하고 그러잖아요. 약간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여기서는 좀 미군 기지도 이제 철수하잖아요. 저희. 근데 약간 여기에는 되게 그 이슈로 시작하는 거를 보면서 좀 되게 하나의 독립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국가의 모습, 그러니까 허물만 있고 내실 없는 국가의 모습을 되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 두 번째 시퀀스가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제가 스포일러 때도 말했듯이 뭐 한강에 수상한 괴생물체가 있다고 낚시하는 분들이 하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괴물이 안 보이고 시작을 안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도 자살하시는 분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약간 그런 게 좀 상징적으로 좀 우리한테 국가가 실체가 있는데도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괴물의 존재가 약간 저한테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그리고 봉준호의 스타일을 넌지시 말하자면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 비극 속의 희극. 정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특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지함과 웃김을 드나드는 예. 약간 유머. 그런 맞아요. 유연성? 약간 그런 게 진짜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확확 바꾸는 게 너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서 이 영화도 되게 보면서 진짜 슬프다가도 와 진짜 웃기다 하고 진짜 웃기다가도 진지해지고 막 괴물 진짜 맞아. 죽여야 되겠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마치 약간 이 괴물에서도 그러잖아요. 되게 우당탕거리면서 한강을 엄청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면서 결국에는 바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여름님이 말했던 이 영화가 봉준호식 어떤 영화를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 괴물로 상징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 영화가 괴물의 그 영어 제목은 호스트더라고요. 저는 비스트인 줄 알았고 더 호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개봉될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또 맞아요. 봉준호 감독이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묘하게 그게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괴물과 그 다음에 기생충. 괴물은 굉장히 전면에 이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하면 기생충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좀 암암리에 좀 이 안 속에 이제 들어서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게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속에서 또 송강호 씨가 오랜만에 또 같이 봉준호 감독과 손잡고 영화를 찍으니까 나중에 또 기생충이라는 영화 나오면 이 괴물이라는 영화 또 비교해서 그 차이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가면서 얘기해보면 더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봉준호 감독은 확실히 아까 뭐 비극 속의 희극 내지는 유머와 그 다음에 일상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감정선을 되게 잘 조율하는 것 같아요. 좀 그 관객의 감정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만약에 계속 우리가 조증이나 아니면 우울증처럼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 영화를 따라가기 힘들 텐데 계속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흥행성적도 좋고 작품성도 좋고 평단의 이런 선택과 대중의 선택을 동시에 받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봉준호 감독은 확실히 재능 있는 감독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그리고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반가운 배우들도 많이 나오죠. 또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이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또 누구십니까? 변희봉 씨의 이제 변인철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제 할아버지도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배우 변희봉 씨가 나오는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이님은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변희봉 씨, 그러니까 박희봉이 아빠가 자식들 이제 현서를 구출하기 위해서 매점에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예. 그때 막 얘기를 해요. 진짜 말을 정말 재미지게 하시는데 다들 자요. 그 강도가 왜 이렇게 됐나. 네, 그런 얘기 하는데 약간 저는 그 장면 보면서 폴란다스의 개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보일러 김씨 얘기하는데 진짜 다들 그 이야기를 엄청 집중해서 듣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는 또 안 듣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변희봉 씨가 나중에 설국역자에서 나오시잖아요. 예, 나오죠. 그때 막 재밌게 또 변희봉 씨가 거기서 장강설이 있었나? 싶긴 한데 약간 거기도 나오네요. 잠깐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좀 연장선상이 있어서 약간 이런 것도 약간 봉준호 감독 스타일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말을 그냥 길게 해도 이거를 재밌게 보여주는 어떤 스타일로 보이는 상징이 약간 변희봉 씨의 등장의 이 뭐라고 해요? 주저주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변희봉 씨가 맡은 그 인철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변희봉 씨가 항상 나올 때마다 그 등장 인물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쉬어가는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플란다스에게 말씀하셨는데 플란다스에게서 그 들려주는 보일러 김씨 그 별 얘기는 아닌데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에서도 보일러 김씨가 등장하죠. 뒷모습만 등장하시긴 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변희봉 씨의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 속에서 변희봉이라는 실제 그 배우의 어떤 그 캐릭터와 여기에 등장하는 또 인천이라는 캐릭터가 묘하게 좀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봉준호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가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연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뭐 송강호 씨가 맡은 뭐 강두라는 캐릭터 나오고 뭐 아버지 인철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뭐 남일, 남주 이런 캐릭터 중에 변희명 씨가 맡은 인철이라는 캐릭터와 더불어서 좀 인상 깊거나 좀 주의 깊게 보시는 캐릭터가 있는지. 저는 이 정말 너무 다른 5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없다는 게 제일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희봉 같은 경우에도 변희봉 씨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가 이제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지만 없고 또 광두의 와이프는 설명이 있죠. 그냥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머니가 없고 아내가 없는 그 두 남자가 등장한다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변희봉과 강두가 일치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머니가 없는 강두랑 현서가 일치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게 그 변희봉 씨가 이렇게 먼저 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진탕으로 돌아가시는 장면, 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 현서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 가족 구성원들이 뭔가 상실된 어머니를 되찾으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장광설처럼 아까 변희봉 씨가 막 주저리 얘기를 하면서 강두가 왜 저렇게 됐는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뭔가 가족에게 너무 소홀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두에 대한 죄의식을 오히려 현서를 구하려는 행위에 집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 구성원도 좀 굉장히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둘, 그 다음에 딸 하나, 그 다음에 손녀. 좀 보기 드문 조선 가정이고 굉장히 또 끈끈하다는 생각도 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희봉 씨가 맡은 변인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고 이 가족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렇고 그런 면에서 또 송강호 씨가 또 여기서 보면 좀 모자라는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송강호 씨가 맡았던 기존의 역할 이 영화 속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을 잡기보다는 아까 맡았던 변희봉 씨 맡았던 이제 인철이 좀 중심을 잡고 이 아들 딸들은 좀 중구난방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오히려 손녀가 더 고화성 씨가 맡은 그 현서라는 인물이 더 또 다른 축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러 세대를 갖다가 인물들의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분께서 지금 잘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결손, 결핍 그 다음에 그런 결손과 결핍을 갖다가 보충하려는 어떤 싸움 내지는 좀 분투처럼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예, 또 다른 캐릭터 또 그 주목하실 만한 캐릭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속에서 좀 두드러지게 보였던 게 박해일 씨가 맡은 남일이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아요. 이 캐릭터는 뭐 아마도 이 영화에서 이제 그려지는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백수이고 젊을 때 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화염병을 던질 정도로 극렬한 운동권 정치적인 일선에서 나갔는데 좀 사회적인 부적응하는 그런 인물도 좀 나오거든요. 이 남인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이님께서는? 저도 세대 차이가 되게 도드라지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돈이랑 지연, 막 학연 이런 걸 해결하려는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 그리고 무능력한 아빠 그리고 아는 것 많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삼촌 그리고 그 삼촌인 남일 그리고 저는 남일이랑 고모 남주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양궁이라는 근데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없는 모습이 조금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고 가는데 바로 그냥 진짜 허무하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 괴물에 한번 공격받고 약간 그런 걸 보면서 남일이랑 캐릭터랑 남주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간 두 인물 다 되게 막 아는 거 많고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남일도 현서를 찾아보겠다고 자기 아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힘을 이용한 건데 결국에는 실패에 도달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의 대표 주자가 남일과 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현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가족들을 누구보다 조금 성숙해 보이는 모습 약간 그런 모습 때문에 부산행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도 되게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도드라져가지고 남일이랑 남주가 되게 비슷한 인물로 저한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배두나 씨가 맡은 남주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전도 유명한 양궁 선수인데 양궁 그 시합을 보여주잖아요. 결단을 못 내리죠. 왜 그 활을 쏴야 될 때 결단을 못 내려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박해일 씨가 맡은 남인이나 남주 요 남매가 보면 굉장히 능력도 많고 좋은 조건에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좋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자리를 맡지 못하는 조금 허둥지둥 된다는 뭐 이런 느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아까 박해일 씨가 맡은 남인이라는 캐릭터가 좀 도드라져 보였다고 생각한 이유는 남인이 굉장히 지금 고화성 씨 컨설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찾아간 선배가 한 명 있죠. 통신사에서 일하는 보니까 SK텔레콤 같아요. 거기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하려고 정말 거기 보면은 2006년도에는 투지폰이었으니까 오랜만에 폴더폰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통신사에서 일하는 남일의 대학 선배도 한때는 운동권이었어요. 근데 왠지 이 운동권인데 가짜 운동권이었다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동료를 팔고 약간 프락지였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보면은 남일의 대학 선배가 남일을 팔죠. 파는데 돈을 받고 현상금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돈이면 뭐든지 자신의 친구나 동료나 아니면 선후배 관계도 어떤 식으로든 좀 저버릴 수 있다. 아니면은 실제로 강도 가족이 도움을 받는 사람은 흥신조 직원들이잖아요. 한 1-2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뭐 지도나 무기를 갖다가 사고 그 다음에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갈 때도 구청 직원들한테 뇌물이라고 돈을 주고 여기서 또 빵 터지는 이제 요소가 있죠. 또 비닐에 또 동전을 모아서 이게 좋았는데 아까도 말한 거나 좀 그 감독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론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돈이라는 게 여기서 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되게 반미 정서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미국이 정말 자본주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비웃음을 봉준호가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저는 이게 반미 정서보다는 오히려 반정부적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일이란 캐릭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남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저는 박해일 씨를 위한 영화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할 정도로 박해일 씨의 매력이 되게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박해일 씨가 결국에는 화염병으로 그 괴물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그 화염병 자체를 되게 숭고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신사 직원과 같이 막 얘기할 때도 막 빈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연봉이 6-7천인데 대학비치 6-7천이야 막 이러면서 장난치는 그런 유연한 태도 자체가 진지함과 유머를 넘나들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 숭고를 또 무너뜨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뭔가 숭고하게 만들면서도 그걸 또 비난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행위가 보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반정부적인 오히려 더 정치적인 영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남이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괴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화가 표현상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괴물이 등장하니까 저 등장하는 괴물이 괴물일 거니 생각하지만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그게 미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아니라 국가 한국이란 이 국가가 괴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여기서 남일이 선배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의식도 깨어있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세태를 갖다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 영화가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치적 영화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신다면 그런 데서 좀 근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이 당시에 이라크 파병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지 않았나? 이라크 파병이 있긴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이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무현 정권 때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라크 파병이 진짜 나라에 힘이 없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진보 정권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뭔가 반미 영화도 맞는 것 같고 정부를 비난하는 영화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냥 두 분의 말씀을 듣다가 이 당시에 2006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는 낫던 시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이라크 파병 문제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게 너무 끌려가는 정부의 모습? 거기서 되게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약간 반미 영화도 맞는 것 같고 반정부 영화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아까도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왜 흥행했을까? 한 거의 1,300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고 저처럼 물론 극장을 찾아가지 않는 관객도 있긴 했지만 결과물은 그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에 흥미를 가지고 봤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 관객 내지는 그 집단의 무의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거의 지금 한 10여 년 지났잖아요. 10여 년 지나가지고 이 영화를 얘기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가치가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단순히 봉준호를 좋아해서 또 있을 수 있지만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 속에 녹여있는 게 분명히 그 시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인의 추억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왜냐하면 살인의 추억도 굉장히 그 두 형사가 우왕좌왕하잖아요. 근데 형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떤 국가 시스템의 잘못을 갖다가 넌지시 좀 우스꽝스럽게 그린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굉장히 시나리오상이나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이런 촬영상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주목할 만한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와 아울러 저는 또 이 영화 속에서 좀 기억나는 장면이 좀 있거든요.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서 좀 얘기를 진행하고 싶어요. 현서가 괴물에 납치가 된 이유. 보면 이 강두 가족이 그 병원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한강에 있던 지금 같이 운영하는 그 매점에 들어가잖아요. 그 매점에 들어가는데 매점에서 이제 허겁지겁 라면을 갖다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 상 끝머리에서 우리 고화성 씨가 연기하는 현서가 문득 등장을 하더니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굉장히 이게 어떤 환상씬인 게 분명한데 이 환상씬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고화성 씨가 맡은 현서는 마지막에 죽죠. 예, 그 딸을 구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읽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름님께. 저도 이 환상신이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회자되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해서 되게 미스터리하게 그냥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은 막 현서의 제사상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현서가 죽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강두가 계속해서 졸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강두의 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냥 가족들의 바람이 투영된 그런 꿈이다 이런 환상신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환상신의 주체가 현서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세주랑 그 현서랑 그 하수구에 같이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난 맥주가 먹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세주는 난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 하면서 우리 뭐 먹고 싶은 거 계속 얘기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세주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현서가 그 매점에 있고 싶어하는 그 현서의 환상이 투영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없어가지고 좀 더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이미지를 현서의 소망을 나타내는 그 이미지로 읽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분명히 결손된 가족이긴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있고 게다가 초라한 음식이긴 하지만 가족끼리 이제 음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서의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 당시 관객들이 바라는 어떤 소망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예, 제니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저는 그 장면이 공동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공동체의 욕망, 그러니까 그 가족들 모두의 욕망이기도 하고 현서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들도 빨리 현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영화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딱 환기시켜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모두가 이렇게 바라면 이루어지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장면을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막 엄청 달려가다가 현서를 구할 거야 달려가다가 갑자기 우리의 목적을 한번 환기시켜주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었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좀 한 번 더 그러니까 관객과 이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 그리고 뭐 여기 출연하는 인물들의 어떤 공동 영화를 한번 딱 보여주면서 한번 이렇게 딱 다잡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되게 재미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그러니까 어렸을 때 17살 때 이 영화를 봤을 때도 예. 친구랑 나와서 뭐야 그 장면 뭐야 약간 이랬던 게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생각날 정도로 좀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딱 뭐랄까 이 영화의 어떤 목적. 네, 쨍그랑하고 예. 한번 깨트려주는 듯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는 분명 이 장면, 그다음에 이 이미지들이 돌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게 현서인지 아니면은 현서의 가족의 어떤 소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관객한테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아, 이 영화가 괴물이 등장해서 괴물과 싸우는데 왜 괴물과 싸워야 하나? 그 목적은 우리 소중한 현서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괴물과 싸웠다는 것을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 그런 소망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지 않나? 라고 저는 좀 들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재미난 것 같아요. 아까도 남일은 분명히 80년대 운동권으로 싸웠는데 누구를 싸웠냐면 국가를 상대로 싸웠고 국가를 상대로 왜 싸웠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그냥 우리 가족끼리 좀 굶지 않고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생활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미 이제 국가를 싸워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는데 그 다음엔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지? 이런 질문도 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노무현 정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그 정권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한 20대 그 한 중후반 정도 됐었을 테니까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될 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워낙 이해창 씨가 막강한 상대편 한나라당 후보가 있었고 그래서 막상 그 후보가 노무현 씨가 정말로 이제 등장했단 말이에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축적하지 못했죠. 아까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이라크에 우리가 또 국군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또 많이 또 이반되는 이제 현상을 가졌던 게 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괴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괴물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여쭤보고 좀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계속해서 이 영화가 되게 정치적이고 반미적이고 반정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전 이 영화의 그 괴물에 대한 핵심이 영화 초반 시퀀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화 초반에 자살하는 그 분이 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괴물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옆에서 사람들이 말리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막 이야기를 하다가 두뇌 빠진 것들 잘 살아라 이러고 투신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뇌 빠진 것들 잘 살아라라는 게 관객들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반미적인 정서, 반정부적인 정서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두뇌 빠졌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대놓고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묵과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물로 삼는다라는 생각도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뇌 빠진 것들이란 표현이 지금 생각하면 그 투신하신 분이 되게 프로 불편러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초예민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되게 모든 사건에 되게 예민해야 되고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되게 사람들이 다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서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봉준호가 꼬집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걸 괴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 괴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국가 아니면 뭐 미국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네들 관객을 향해서 당신네들이야말로 이 괴물을 탄생시킨 진정한 괴물이야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좀 재미난 해석입니다. 예, 제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괴물 내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반 정부를 뜻하기도 하고 예. 미군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괴물이라는 형태 자체가.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괴물이랑 영원히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크게 사건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영화 얘기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괴물은 대체 누가 만들었지? 라고 했을 땐 정말 원인은 정말 많잖아요. 그 군의관이 그때 뭐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군의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미군 장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괴물을 어쨌든 만드는 게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문득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저도 막 그냥 얘기를 하다가 반정부이면서도 반정부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뭐 미군 반미 정서의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 형태 없는 어떤 잘못됨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저도 여름님이 말한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모두가 맞으니까 방관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좀 재미난 좀 그 해석이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봉준호 감독의 천만 영화, 2006년도의 괴물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코너이죠. 예, 필름 필터링입니다. 예, 연우님께서 이 영화 추천하셨는데 어떻게 필터링 해주실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추천했으니까 역시나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이 영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TV에서도 많이 하고 해서 되게 킬링 타임처럼 막 이렇게 틀어놓고 봤었는데 이렇게 제대로 본 건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 영화가 천만이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좋아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정치적인 영화들은 오히려 과거에 뭔가 직접적인 무슨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역사성을 부각시키면서 정치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완벽한 픽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런 작품이 이 시대에 이렇게 흥행했다니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의 이제 다음작 기생충도 기대가 되고 다른 이런 정치적인 맥락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연우님께서는 괴물 천만 영화를 갖다 추천해 주셨네요. 예, 그 다음에 제니께서는 어떻게 판정 내려 주실 건가요? 저도 이 영화를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들은 계속 결국에 실패해요. 예. 뭐 결국에는 현서를 못 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실패하는 가족, 시도를 하지만 계속 실패하는데 약간 그 현서 자체도 구해지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으로 스스로 나서잖아요. 그 옷도 막 뒤져가면서 막 나가려고 애를 쓰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영웅은 없고 스스로를 영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냥 이 2006년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 시대에도 굉장히 유효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웅은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영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영웅을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되게 용기를 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봉준호 감독의 뭐 살인의 추억도 아마 그때도 그 두 패널 분들이 다 추천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괴물도 우리 제이님 여름님께서 다 추천을 해주셨네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봉준호 감독 영화를 했을 때도 궁금해요. 거기 판정을 내릴 두 패널이 다 추천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초지일간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굉장히 그 평단이나 아까도 말드렸던 것처럼 대중의 골고루 지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좀 드문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영화 내지는 뭐 대중이 좋아하는 영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갈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천만영화 마지막 그 코너였고요. 봉준호 감독의 괴물, 두 분의 완벽한 일치로 결과를 맺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뭐 3주 동안 천만영화 3편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로 다뤘던 영화는 뭐였나요? 제가 추천해드린 택시 운전사. 그렇군요. 택시 운전사였고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이제 괴물이었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메일이나 뭐 팟빵 파티 게시판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내지는 또 트위터가 있으니까요. 활발하게 좀 의견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또 이렇게 좀 반영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